안녕하십니까. 이제 중세국어 시옷에 관하여 이제 탐구를 한 1060사 김시우입니다. 일단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이제 탐구를 하였고요. 본론은 1번, 첫째, 시옷의 은가에 관한 의문적 역할 분석, 시옷의 조사로서의 역할과 예외적 활용, 사이소리 표기자로서의 시옷과 그 외에 다른 사이소리 표기자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는 설치 조사입니다. 어, 일단 서론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다만 변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격언을 아시는가요? 저희의 언어도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변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다양한 의문적, 문법적 변화를 경험해왔으며 현대 이전의 국어를 살펴봄으로써 그 흐름을 이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볼 중세 국어는 오늘날과는 다른 고유한 문법적, 어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차이를 통해 한국어의 발달사와 문법 체계의 형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중 저희가 살펴볼 시옷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은가뿐만 아니라 문법적 기능, 사이클리 표기에서까지 이제 현재와는 다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중요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시옷의 기능이 대부분 소멸하거나 단순하게 대체되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중요한 문법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끼고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중세 국어에서 시옷이 이제 의문과 문법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 또한 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제 한국어 발달사의 한 측면을 깊이 있게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의 문법적, 의문적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이제 한국어의 고유한 문법적 특성과 구문 변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제 연구 방법을 소개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중세 구문 속 시옷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첫째로 음가에 관한 조사는 이제 음가에 관한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이 자음이 어떠한 의문 환경에서 어떠한 의문적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시옷이 어떻게 발음되었을지를 탐구합니다. 실제로 이제 시옷이 문법적 조사, 그중에서도 소격 조사로 쓰인 부분을 분석할 것인데, 이제 시옷이 쓰인 구절을 선별하여 이제 소격 조사로 쓰인 부분과 소격 조사로 쓰인 부분 중 예외적으로 쓰인 부분을 찾아 이를 비교하여 얘만의 규칙을 찾아볼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옷과 시옷 이외의 사이소리 표기 사례를 분석하여 이제 중세 국어에서 체험과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중세 국어 문헌을 통해 시옷이 사이소리로 쓰인 사례와 아닌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문법 요소가 문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이제 시옷이 발음과 문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시옷의 음가에 관한 의문적 역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어에서 쓰이는 종성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의 발음으로만 실현됩니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 부용, 초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성에 쓰인 자음이 그대로 쓰일 수는 있었지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옌, 시옷 이렇게 8개의 자음으로만 이제 8개 자음으로만 써졌는데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중세 국어와 현대의 차이점은 이응과 인이응의 차이와 시옷의 유무 차이인데 인이응과 이응은 이제 받침에서의 이제 옛이응이 이응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현대와 중세의 차이는 시옷의 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국어 속 시옷은 어떠한 음가를 가졌을까요?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재와 같이 시옷과 디귿이 같은 음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런 추측은 현재 7중성 체계에서 착안한 추측인데 말 그대로 이제 현재와 같이 시옷과 디귿이 같은 음을 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이제 시옷이 입성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옷은 종성 시옷입니다. 이 음가 부분. 이제 홍민점 해례의 네 번째 장인 종성해에서는 시옷이 기읍,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이 성조 중 입성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입성이랑 초급하게 빨리 끝나는 중세부의 성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성의 제자 원리인 종성 부용 초성, 즉 초성의 소리가 이제 종성의 소리와 유사함을 인식하여 이제 초성의 글자를 그대로 종성으로 사용하게 된 원리인데 여기서 현대 국어상 기역, 디귿, 비읍은 파열음이지만 시옷은 마찰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음이 그대로 이제 종성에서 쓰였다면 초급하게 빨리 끝나는 입성과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세 국어 속 시옷은 초급하게 빨리 끝내기 위해 파열음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옷이 파열음이었다면 현재와 같이 디귿과 같은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제일 합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유곽에서는 이제 사이소리의 표기가 성종 때 시옷으로 간수화된 것은 종성 시옷이 파열음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보았는데 이는 왜 때문이냐? 이제 시옷이 이제 사이소리에 이제 후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사이소리를 하면서 이제 절음 그러니까 끊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기능은 이제 끊어주는 아까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쓸 가능성이 농후했는데 이제 그러한 발음의 대표자가 이제 시옷으로 대표되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시옷도 그러한 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옷으로 대표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근거로 시옷은 단지 이제 정성, 반치음, 지읒, 치읓을 대표하는 이제 표기 글자로 분류되어 이제 발음은 디귿으로 나지만 이러한 종성 자음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썼다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시옷과 디귿이 다른 음을 이제 그것만의 발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8개의 대표자의 시옷과 디귿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제 단지 치음의 대표자를 이제 시옷이 하기 위해 특별히 얘만 따로 있는 것보다는 다른 음가가 있어 이제 구별되어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요. 또한 이러한 근거로는 이제 그 당시 시대 문헌에 시옷, 디귿, 종성 표기의 엄격한 구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근거는 다음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단리, 건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닷은 사실 돛인데, 네, 닷인데 이제 호행어 초서 니은의 역할로 이제 디귿이 니은으로 비음 역행 동화되었습니다. 또한 겉에서도 후행초성 니은의 영향을 받아 조성 디귿이 니은으로 발음되게 되는데 어 이제 중세 국어는 이제 소리에 따라 이제 글자를 표기하는 이제 음주의 표기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동화되어 이제 된 것을 표기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성 시옷이 디귿과 같은 소리를 나였다면 이제 시옷도 역행 비음악 현상이 일어났을 것인데 시옷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 발음으로 읽으면 이튿날 이제 낱낱이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종성 시옷이 이제 비음화가 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시옷으로 쓰였다는 것을 봐서 이제 시옷이 역행동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를 바탕으로 이제 종성 시옷이 디귿과 구별되는 음가를 가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통해 중서 국어에서 종성 시옷은 그것이 쓰이는 환경에 따라 스트 이렇게 등의 여러 발음이 혼재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둘째로 시옷의 조사, 그중에서도 속격 조사로서의 역할과 예적 활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어에서 쓰이는 속격 조사의 형태는 의의입니다. 속격 조사는 문장 속에서 앞에 오는 체언 혹은 체언 부시를 하는 말이 뒤에 오는 체언 혹은 체언 부시를 하는 말에 반영의 역할을 하며 보여주는 조사입니다. 즉, 두 명사를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통사적 관계로 묶어 큰 명사어로 생성하는 조사인데, 이러한 속격 조사는 전통적으로도 존재해 왔습니다. 중세 국어에 있던 속격 조사는 시옷, 의, 의의 형태로 이제 실현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의는 이제 유적물, 평칭, 체언 뒤에서 이제 그 모음 조화를 지키며 사용되었고, 이제 시옷은 앞에 오는 체언이나 아니, 체언이 무정물이거나 유정물 중 존칭일 경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속격조사 시옷이 사용되는 예시는 이러한 규칙적인 예시뿐만 아니라 유정물 평칭은 체언에 붙는 다른 예외적인 용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중 사람을 의미하는 말 앞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사람, 인, 아하이, 중생, 이제 뭐였지? 도적 등이 의 요정물 평칭 체언에 시옷이 사용되었는데 기존 앞에 오는 체언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발생한 예외이므로 뒤에 오는 체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경우 호행 체언으로 중이, 이제 인의 경우 설이, 의심 등이, 아해의 경우 이제 시절, 적, 제, 날, 습기, 것 등이 쓰였습니다. 또한 중생의 경우 이제 마침이 이제 도적에서 가온다이가 쓰였는데 사람 외에 동물을 지칭한 유적물 체언에도 이제 시옷이 연결된 용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말, 뱀 등 비암, 뱀 현대로 뱀입니다. 동물을 지칭하는 유적물 체언에 이제 시옷을 통화시킨 예시이고 후행 체언으로 말의 경우 이제 서시, 서치, 소리 등이 아이암의 경우 후행 체언으로 중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한 사람 혹은 동물을 지칭하는 유정물 체험에 의가 아닌 시옷을 통합하는 사례에는 보행 체험에 이제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정물 체험에 이제 시옷이 쓰인 속격형 보행 체험으로 중, 서리, 가운데, 시, 시절, 적, 제, 날, 기 등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처소를 의미하는 말 혹은 심, 마음, 소리, 것 등 주로 동격 구성의 피한정 명사로 쓰이는 말들이 주로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속격 조사는 엄연히 선행 체험과 훈행 체험을 연결시키게 해준 조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선행 체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후행 체험도 고려를 해 보아서 이제 탐구를 해 보았는데 이러한 탐구를 해서 고려를 하면 이제 기존 규칙이 예외되는 상황이더라도 그들만 규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즉 이제 처소나 이제 평칭 이제 아니 그 피한적 명사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이러한 습격 조사 시옷은 이제 근대 국어에 와서는 존칭 표시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무정 체언에 연결되는 시옷만 남았는데
이를 통해 현재 사이소리 현상의 일부는 중세 국어의 관용격 조사인 시옷의 잔재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시옷을 없애고 의로 바꿔도 의미가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깻잎은 깨잎으로 나뭇가지는 나무의 가지로 바꿔도 의미가 통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조사로서 시옷의 자취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사이소리 표기자로서의 시옷과 그 외 다른 사이소리 표기자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제 현대 한국어의 사이소리 현상은 두 개의 단어 혹은 형태소가 만나 합성 명사를 만들 때 그 사이에 사리소리가 삽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이소리란 유성과 무성음이 만나 뒤에 평음이 경음으로 변하거나 유성과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만나 니은이 한 개 혹은 두 개, 두 개 덧나거나 유성과 미음 니은이 만나 니은이 덧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쇼이 첨가되게 되는데 이는 중세 국어 때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 국어의 사이쇼 현상은 현대와 다른 몇 가지의 점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한자음과 한자음 사이에서도 사이소리를 표기했다는 것과 성종 때의 시옷으로 통일되긴 하였지만 모음의 계열에 따라 기읍, 디귿, 비읍, 시옷, 여린, 히읗, 간치음 등 규칙적으로 반영해 표기하기도 하였다는 점. 지금 다음 엄소리 여기서 이것이 사이소리 표기입니다. 엄소리, 혀소리 등과 같이 긴말의 초성이 나란히 적기도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앞말의 종성에 같이 쓰기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시 보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이 용비 어천가나 홍민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렇게 이러한 예시들에서 보면 이제 사이소리가 단어나 문장 차원에서도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뭐 깻잎 이런 형태소를 연결해 주는 것 외에도 말이죠. 중세 국어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규칙적으로 이제 사이소리를 표기했는데 발음에 따라 각기 다른 자음을 사리소리 표기로 썼습니다. 다음 옛니은 뒤에는 기억이 그리고 쓰였는데 이는 이거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서름 니은 뒤에는 디귿이 쓰였는데 이는 이제 이거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중은 미음 뒤에는 비읍이 쓰였고 이는 이걸로 확인할 수 있고 순경은 이 미음 뒤에는 순경은 비읍이 쓰였고 이는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음 그냥 이응 뒤에는 여린 히읗이 쓰였고 이는 이제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옷은 현대의 사이소리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이제 엄소리, 헛소리 등 울림소리 뒤에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이제 이렇게 울림소리 사이 환경에서 시옷이 이제 울림소리가 되어 반치음으로 나타낸 표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이제 이런 반침이 쓰인 환경으로 보아 현대 사이소리가 쓰이던 환경 외에도 이제 각각의 형태소를 구분해주는 이제 절음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 부분만의 사이소리 표기법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이소리 현상은 현대와 같이 시옷으로 표기되었는데요. 또한 음을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추가되는 호음은 이것 또는 이것인데 근데 중세 국어의 경우 사이소리는 이들 아합 중성과 조음 위치 같은 파열음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자들 각각이 현재 사이시오, 시옷이 이제 고유의 음가를 나타내지 않듯이 현재도 이제 깻잎을 깻씹으로 읽거나 깻잎이라고 읽지 않죠. 고유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호두 협착 자질로 이제 우물론적 이제
단어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소리 표기 글자로 쓰인 시옷의 음가도 스가 아닌 후드음 이것으로 소리 났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시옷이 성종 때에 이제 사이소리 표기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고, 그 결과 아까 위에서 말했던 종성 시옷의 발음이 이것이었을 수도 있다. 스가 아니라 이제 디귿과 같은 그러한 발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도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위에서 못 말했던 것 같아서 그 추가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국어에서 시옷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 중세 국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그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첫째로 이제 종성 시옷이 어떤 음가를 가졌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음가가 혼재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입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과 파열음으로 추측되는 사이소리 표기 글자의 대표가 시옷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디귿과 같은 소리를 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 또 이제 시옷이 비음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제 혼재되어 사용되지 않았으며 탈중성법에 있었던 이제 그것을 토대로 이제 시옷과 디귿이 다른 독자적인 음가를 가졌다고 하는 추측, 이렇게 두 가지의 추측을 살펴볼 수 있었고, 앞서 말했듯이 이런 음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제 시옷은 조사로서 무정명사와 유정존칭 체언을 수식하는 일반적인 흉내 외에도 유정평칭 명사에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기존 선행 체언의 의미로 나누는 기준이 아닌 후행 체언을 고려해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속격조사 시옷은 후행 체언이 장소와 처소, 동격 구성일 때 유전 평칭 체언에 예외적으로 쓰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사이소리에서의 시옷은 중세 국어에서 음운 경계를 구분하며 후두음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시옷 외에도 다른 사이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여린, 히읗, 반치음 등의 글자가 이제 그러한 표기 글자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글자는 선행의 발음에 따라 다르게 쓰였고, 이제 현대의 사이시옷 현상은 중세 국어의 속격조사 시옷의 표기가 잔재로 남은 것입니다.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뭐 여기서 위에서 쓰였듯이 과거의 사이시옷이 그대로 사이시옷으로 쓰인 용례도 있겠죠. 이렇듯 중세 한국어의 의문적 문법적 특징은 현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변천 과정을 통해 점차 단순화되었거나 이제 대체되었는데,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세 국어에서 시옷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언어 역사적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러한 연구는 현대 국어에서 잠재된 중세 국어 흔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한국어의 변화 과정을 알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제 시옷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언어사 연구와 비교 언어학적 연구에서도 이제 중세 국어를 참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이를 알고 탐구를 함으로써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이제 탐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인데,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해석하려 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뭐 예를 들어 팔중성 그 스티엇이 현재 디귿과 같은데 이제 이를 자꾸 중세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약간 착각하면서 조사해서 약간 편향된 자료를 모으는 등 이제 그러한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앵커링 효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제 탐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 탐구를 통해 시옷이 의문, 문법, 의미 연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되었고 현대 국어의 간결하고 단순화된 구조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옷이 이제 담당했던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한국어의 발전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이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의도를 수고한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쓰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